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이제 몇 회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갈량의 사후 이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짧은 문장에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관심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251년 사마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정권을 잡아요. 그 다음 해인 252년에 송권이 솔량을 제갈각에게 당부하고 71세로 죽습니다. 송권은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어요. 대한민국 우리 역사,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은 영조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사춘기에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71세에 죽었으니까 이 송권은 굉장히 수성의 달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진 지역을 끊임없이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외부에 침략을 받지 않고 안에서 나름대로 평화롭게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통치를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시절의 송권은 굉장히 유약했다고 그렇게 문장에 등장을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송권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송권을 부축해서 보위에 앉힌 것이 바로 장소였습니다. 주공, 지금은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안과 밖으로 도적이 들끓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시 강동 일대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장소가 송권을 추대하자 더 이상의 반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의 무력을 담당하고 있던 주유까지 송권을 편들었죠. 그래서 송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권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인재들을 데려옵니다. 대표적인 게 노숙이 있었고요. 여몽이 있었습니다. 여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수불석권, 여몽에게 안타깝게 장군은 글을 읽지 못하니 글이라도 좀 배워라. 여몽이 열심히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송권도 그런 여몽을 굉장히 아꼈다는 그런 많은 일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유비 세력에 비해서 송권의 세력이 가진 인재들은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삼국연의 자체가 유비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짜여지기 때문에 관우, 제갈량 이런 인물들이 너무 부각이 된 그런 상황에서 노숙, 주유 전부 다 폄하를 받았죠. 여몽 역시 그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감령 같은 인물들은 장수들은 관우에게 대적할 만한 그런 명장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하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별로 등장을 하지 않죠. 조조 진영은 워낙 세력이 많고 많은 인재들이 있었고 중원의 세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등장을 하지만 변방에 있던 유비 세력과 송권 세력의 인재, 특히 유비 세력의 인재는 조조 세력의 인재보다 더 높게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호는 삼국연의에서 굉장히 소외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송권은 중년까지는 올바른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이것을 치매로 보는 학자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호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동호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송권은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추대한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상황이었다고 장소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코 올리개고 저 철부지고 그거를 데려다가 보좌에 앉혀놓고 자기 자신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벽대전이 터졌을 때 장소는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백성들까지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손권은 붙잡혀서 위나라로 가겠죠. 그리고 중앙에 관직을 하나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볼모로 가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유지인 장소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장소는 그곳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조가 파견한 행정관을 보필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세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벽대전이 끝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진 다음 손권은 장소를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직하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장소는 사직할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사직도 못하게 했어요. 계속 자기 자신의 옆에 두고 특전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조조에게 바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다. 이 나라를 바치려고 했던 너는 지금의 이 풍요로움, 이런 권한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장소는 죽을 때까지 계속 손권에게 핍박을 받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손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한편 손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사는 동호를 정벌하기 위해 출병을 합니다. 제갈각은 정봉을 선봉에 세워 동흥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게 했습니다. 정봉은 3,000명의 군사를 30척의 배에 태워 강을 건너가 단검을 들고 위군 진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사가 적다고 무시하며 대비하지 않던 호준의 위나라 군사들은 미처 창을 들기 전에 태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벌대 패전을 전해들은 사마사는 본대를 회군했습니다. 한편 증원군 본대를 거느리고 동흥에 도착한 동호의 제갈각은 서촉에 연락을 해 위나라를 같이 공격하자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20만 대군을 인솔해 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신성을 공격하다가 신성태수 장특의 속임수에 당해 부상을 입고 양주자삭 관구검에게 배후를 습격당해 크게 패하고 동호로 철수를 했습니다. 어린 솔량을 보좌하는 제갈각은 그 위세를 믿고 신하들에게 무리했습니다. 제갈근의 아들이었어요. 유달리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제갈각은 송건의 사랑을 받아 부마가 되었습니다. 송건은 막내 아들 솔량을 보필하라는 탁고를 받은 그런 대신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대권을 물려준 것은 마치 원소가 원상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처럼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어린 아들을 택했을까? 당연하죠. 계속 젊은 부인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얻은 부인이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거죠.
그리고 그 불만, 그러니까 솔량에게 쌓였던 불만은 제갈각이 대군을 일으켰다가 패전을 하고 돌아오자 반발이 심화가 돼서 결국 제갈각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안도 멸문을 당해요. 제갈량의 형이죠. 제갈근이 생전에 총명한 제갈각을 보며 너는 너무 총명해서 집안을 해칠 것이라고 했던 예상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한편 강효는 제갈각의 편지를 받고 지난번에 패전을 만회하려고 20만 대군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강왕 미당과 동맹을 맺고 병력도 5만 명을 지원받아 양쪽 방향에서 농서의 곡창지대인 남한을 점거하고 기반으로 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나라에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253년 가을이었어요. 이 행보는 제갈량이 처음 북벌을 감행했을 때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서량자사 곽회는 서둘러 낙양의 사마사에게 급보를 전하고 전장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사마사는 서지를 선봉으로 사마소를 대도독으로 증원군을 서량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양주가 됐는데 제가 그 강동의 양주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량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촉 양군은 동정에서 싸웠습니다. 사마사가 신뢰하던 서질은 요화, 장익의 촉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서질의 범상치 않은 용맹을 목격한 강유와 하우페는 이중으로 함정을 파고 철롱산에서 서질의 군사를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우페는 위군들의 복장을 벗겨 군사들을 위장하고 위군의 진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사마소는 겨우 몇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철롱산 정상에 진을 치고 저항을 했습니다. 강효는 전 병력을 동원해 산을 굳게 포위하고 적의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곽회는 당장 구원을 가고 싶었지만 진영에 가까운 곳에 강왕, 미당이 도사리며 본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곽회의 부장 진태가 미당에게 투항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길잡이를 자청해 곽회의 진영을 급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어요. 거짓 항복했던 진태가 미당의 뒤를 급습한 겁니다. 졸지에 기습을 당한 미당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곽회는 그런 미당을 설득해 항복을 받고 촉병을 공격하는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곽회가 굉장한 인물입니다. 강유는 어쩌면 곽회의 상대로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곽회의 활약은 사실 대단했습니다. 동맹군인 줄 알았던 미당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강유는 크게 패하고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어 병력을 철수를 합니다. 다행이라면 급하게 추격하던 곽회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방금 칭찬했는데 바로 죽어요. 하지만 곽회의 생전의 활약은 제갈량의 군대를 꾸준히 막은 것, 그리고 위나라와 촉나라의 경계선에서 굳건히 그 영토를 꾸준히 지켜낸 좋은 장수였음에 분명합니다. 사마사의 막강한 권력은 황제 조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조방은 척신 하후현, 장인 장즙 등에게 혈서로 조서를 은밀히 전하며 사마사를 주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에 태조를 노렸던 동승이나 보관의 거사가 발각된 것도 모두 방심한 탓이니 경들은 만사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이를 그리치지 마라.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지 금일서는 하우영과 장즙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서 퇴거라는 길을 지키던 사마사의 검문에 걸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마사는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 가족들까지 참수하고 궁에 들어가 장황후를 끌어내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마치 조조가 화음을 시켜 복황후를 죽인 일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태우전을 찾아가 금상 조방을 폐위하라는 조서를 받고 고귀향공 조모를 입궐시켜 새로운 황제로 삼았습니다. 조조보다 더 나갔죠. 여기서는 황제를 갈아버렸잖아요. 254년 10월이었고 조모의 나이 9살이었습니다. 새 황제가 된 조모는 즉시 천하의 대사면을 내리고 사마사에게 검리상전, 참배불명, 입조불추의 특전을 내렸습니다. 모두 사마사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치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죠. 일부러 이렇게 좀 맞췄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헌제에게 했던 일을 조조의 손자가 사마사에게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조조에 이어서 한나라 동안 승상 소아만이 받았던 검리상전, 참배불명, 입조불추의 특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사마사의 전횡에 대한 반란이 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주자사 문흠, 도독 관구검이 회남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사를 일으킵니다. 관구검은 요동지역을 평정했던 명장으로 사마위와 견줄만한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내직에 오르지 못하고 항상 변방의 장수로 전전하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거기다 평소 하우영과 친분이 있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사마사는 왼쪽 눈 위에 큰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구검의 명성이 장수와 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제갈탄에게는 예주의 병력을 모아 반란의 근거지 수춘을 공격하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관구검과 사마사 양쪽의 편지를 받은 제갈탄은 결국 사마사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관구검을 향해 병력을 일으킵니다. 이때 관구검은 항성에 주둔하고 사마사의 대응을 살피다가 사마사가 근처 은수상류와 남돈에 군사를 주둔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나가 군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때 급보가 전해져요. 동호의 손준이 군사를 모으고 있는데 수춘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수춘이 어디죠? 바로 반란군의 근거지입니다. 여기는 제갈탄도 노리고 있고요. 동호에서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관구검은 할 수 없이 군사 일부를 쪼개서 수춘으로 보내고 자신은 성 안에 들어가 공성전을 펼칩니다. 그러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군사들이 하나둘 달아나서 사마사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어차피 적국도 아니고 나무 수화로 어쩔 수 없이 반란에 가담한 것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갈탄을 따라다니는 것은 나중에 가담한 회수의 이남에서 소집된 농민군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의도 아니고 강제로 징집된 군사들이었어요. 결국 관구검은 더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다가 안풍진에서 죽었습니다. 문음은 등해의 유인계에 말려들어 성을 나왔다가 패하고 동호에 투항을 했습니다. 등해는 수춘으로 향하는 제갈탄의 부대에 합류해 일익을 담당을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사마사는 급한 난리가 평정이 되자 제갈탄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허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예감하고 동생 사마소를 불러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의 뒤를 이어라. 그리고 권력을 절대 남과 나누지 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절대 남과 나누지 마라. 멸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사마사가 죽고 사마소는 낙양의 조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255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요 앞에는 제갈탄을 따르던 게 농민군뿐이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관구검을 따르던 게 이제 병사들이 다 달아나고 농민군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갈탄은 사마사편이죠. 제갈탄 휘하에서 그 달아날 일은 없죠. 그 부분은 문서에 오타가 있었던 관계로 정정을 합니다. 사마소의 죽음을 전해 들은 조모는 즉시 조서를 내려 사마소에게 입골하지 말고 허창을 근거로 해서 동호를 정벌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마씨의 권력을 회수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사마소의 참군으로 있던 종회가 충고를 합니다. 장군은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장군의 집안을 없애려는 음모의 시작입니다. 사마소는 즉시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에서 낙수에 주둔하고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조모는 즉시 사마소를 대장군의 녹상서사로 삼고 그의 마음을 다투었습니다. 위나라는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에 약간 빠졌던 거예요. 위나라의 정변을 틈타 다시 강유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남한을 노렸어요. 곽해의 둘을 이은 왕경이 조수에서 맞서다가 크게 패하고 적도성이라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강유는 기세를 올려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정서장군 진태와 등해의 공격으로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종제라는 곳으로 일단 철수를 합니다. 조모는 안서장군 대행이던 등해를 안서장군으로 정식 발령해 공을 치하했습니다. 등해는 장수들을 모아 적을 섬멸할 방책을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불리한 점이 있다. 먼저 조서 지역의 패배로 우리는 많은 군사를 잃고 군량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 첫 패배 때문에 적군의 사기는 크게 올랐다. 두 번째, 적군은 오랫동안 훈련한 병사로 진퇴가 능란하고 잘 손질된 군기로 싸우지만 우리는 이제 막 모집한 병사가 태반이고 병장기도 날카롭지가 않다. 세 번째, 적은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를 사용하기 좋지만 우리는 육로로 행군해야 하는 것이 적이 유리하고 우리가 불리한 점이다. 넷째, 적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우리는 병력을 나누어서 남한, 농서, 기산, 적도를 막아야 하고 적은 한 곳으로 병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적은 이제 강병의 지원까지 받으며 군량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산에 잘 익은 보리를 취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삼고 장안을 노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산에서 적을 깨뜨릴 수 있다. 등해가 예측한 대로 강유는 기산으로 진출했다가 미리 대비한 위나라 군사에게 막히고 회군해 동정에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요충지 무성산을 이미 점령한 등해에게 쫓겨 다시 상규로 향하다가 단곡에 미리 매복한 위군에게 패하고 한중으로 철수를 합니다. 지난해 대장군에 제수되었던 강유는 제갈량의 선례에 따라 스스로 벼슬을 깎아주길 원해 후장군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침략을 물리친 조모는 조서를 내려 1년간 조수지역 서쪽에 조세를 면제하고 흩어진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해 후하게 장사를 지내고 민심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곽해의 후임으로 등해가 올라온 겁니다. 등해는 나중에 촉을 점령하는 1등 공신이 되죠. 등해도 대단한 장수예요. 위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수임에 분명합니다. 한편 광구검을 토벌하고 양주도독이 되어 수춘으로 진격한 제갈탄은 다시 동호의 장수 손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적장 유찬의 목을 베어 정동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주 백성의 민심을 달래는 한편 인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갈탄 역시 사마사에게 죽은 하우영, 이풍 등과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는 사마씨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의미와 그들처럼 광구검과 같이 숙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구책으로 취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를 기반으로 다시 삼은 거예요. 제갈탄이 들어가서 양주를 기반으로 여차해서 자기 자신이 불리해지면 양주를 그냥 독립을 시키려고 이 양자강을 끼고 있는 이 양주는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디 위나라 쪽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동호 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좀 그 삶이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로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자주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관구검은 을지문덕전에도 등장을 해요. 옛날에 그 고구려에서는 아이가 울면 관구검이 온다 하면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구려에게는 무서운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관구검을 어렸을 때 을지문덕 위인전을 읽다가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관구검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네요. 이렇게 위나라도 모든 이제 구시대 인물이 다 간 거죠. 사마이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사마소 작은 아들이 정권을 잡았고 조조의 손자들도 하나하나 세력권에서 떨어지고 허수아비 황제가 위나라를 차지하고 있고요. 총나라도 황제 유서는 원래 그렇게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죠. 강유를 중심으로 한 북벌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지만 철저한 위나라에 막혀서 더 이상 어찌 해보지 못하고 지리멸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국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총나라의 전 병력으로 상대하는 것이 정서대장군 등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등해조차 꺾지 못하고 있는 그게 현실인 거죠. 너무 국력 차이가 많이 나는 싸움. 강유가 여기서 등해를 이겼다고 해도 너무 많은 전력의 손실 때문에 장안까지도 나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장안을 공격하지 못하는 아픔도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한중을 벗어나야만 한다. 어떻게든 이 한중을 벗어나서 한중 바깥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익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천엄의 요새.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곳. 하지만 나올 수는 없는 곳. 여기서 관우가 잃어버린 형주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주는 꼭 지켰어야 할 그런 요충이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